인류 최초의 예술은 동굴 벽화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냥이나 채집처럼 식량을 이렇게 모으는 방법에서부터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까지 담겨 있는데요. 이렇게 벽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먼 옛날 생활상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한 그림은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거울이기도 한데요. 자, 요즘 그 민화가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그림인 민화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민화 전문가와 함께 그림 속 희로애락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경주대학교 특임 교수이고 민화학교 교장인 정병모입니다. 저는 이제 민화를 이제 국내에 좀 널리 알리는 그런 이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화를 연구하고 또 민화의 어떤 강의를 하고 또 민화의 어떤 전시나 또는 이벤트를 이렇게 기획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민화는 그 가장 한국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화는 이제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우러나 있는 어떤 정서 또는 감정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표출된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가장 어떻게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그림이죠. 민화는 그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뒷방노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민화로 인해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화는 저의 삶에서 거의 아주 모든 거와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오늘 민화 전도사 한 분을 톡톡 동해인에 모셨습니다. 정병모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요즘 민화에 대한 관심들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그 인기 실감하시죠? 아니요. 실감 못 하시다고요? 절감합니다. 아, 실감을 넘어서 절절히 느끼고 계시는군요.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진짜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민화에 관심이 많고 심지어 요즘 굉장히 핫한 그런 장르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민화 하니까 민자가 백성민자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어떤 그림 장르를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민화의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 그대로 네. 그냥 백성의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 회화, 특히 네.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회화를 그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류로. 첫 번째는 이제 왕을 위한 그림. 그게 이제 궁중회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들을 위한 그림, 문인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위한 그림이 이제 바로 민화. 그래서 예. 세 개 층으로 돼 있죠. 다만 이제 그 문인화 또는 사대부들의 어떤 그림은 뭔가 이렇게 품격 있고 격조 있는 그림이죠. 그러나 이제 이 민화는 그 어떻게 삶하고 이렇게 딱 밀착돼 있어요. 삶하고 밀착돼서 어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어떤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이 그냥 솔직하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트로트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트로트와 예. 같은 그림이 민화다. 근데 요새 트로트 유행하고 예. 민화가 유행하는 거는 저는 그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러네요, 예. 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교수님께서 원래 학부 때는 건축을 전공하셨잖아요. 그러다가 김홍도 그림 때문에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돼서 민화 연구로 이제 접어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떤 계기였나요? 뒷조사를 좀 많이 하신 것 아, 같아요.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대학원에 네. 이제 학부 때 이제 건축을 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이제 건축사를 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죠. 근데 한국회화사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담당 교수가 우리나라 이제 작품 중에서 조선시대 회화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라, 분석을 해라. 네. 그때 이제 제가 운명처럼 만난 게 뭐냐면 김홍도의 씨름이에요. 근데 유명한 씨름을 그림이잖아요. 이제 보시면은 그 구경꾼 중에서 이제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두 사람이 그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뒤집었는데 손가락을 사실은 이제 반대로 그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이제 오.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예.
기숙사에서 그냥 소리를 질렀어요. 야, 우리나라 최고화가 김홍도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원래 이제 이게 초보 때는 누구 이렇게 그 약점, 실수 뭐 이런 데에서 되게 기뻐하잖아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잡아내면 막 우쭐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주 그냥 신나게 발표했더니 그때 이제 그 담당 교수가 굉장히 칭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칭찬에 춤을 춰가지고 그냥 그 아예 정답을 건축사를 하려다가 그냥 풍속화를 바꾼 거예요. 야, 그러셨군요. 저도 그 그림 지금 생각이 나는데 구경꾼의 손이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그게 작품 하나 갖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주 치밀하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이제 좀 이상하게 그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팍 들어오죠. 잘된 것보다도. 천재 화가인데 김홍도가 그런 실수를 했구나 하면서 야, 그래서 이렇게 또 민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시고 제 운명을 뒤바꾼 손이에요. 그러게요. 그 김홍도의 뒤바꾼 손은 제 운명을 뒤바꾼 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면 이 전에는 그걸 발견한 분들이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게 아마 제가 80년대니까 80년대 초니까 아마 제가 먼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김홍도 전문가인 오주석 씨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논란이 됐었죠. 논란이 되고 그러셨군요. 아까 말씀 잠시 하셨지만 그 예전에는 민화가 좀 이렇게 속화라고도 불리고 조금 천대시하는 그런 저속한 그림 저속하다 이런 얘기가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너무 이게 핫한 장르가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요. 그 어떤 힘이 있길래 도대체 민화가 어떤 매력들이 있길래 이 먼 시간이 지나서 현대인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걸까요? 그러니까 민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역전 드라마를 쓴 거죠.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화, 뭐 저속한 그림 또는 격조가 낮은 그림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가장 핫한 그림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그림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매력을 보면은 저는 이제 크게 한 3개 정도 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에요.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구찌에서 이제 가옥이라고 그 이태원에다가 이제 그 플래그십 샵을 만들면서 미나를 갖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그 구찌뿐만 아니라 그 외국의 이제 그 패션 업계에서 벌써 이제 예전부터 이제 미나를 갖고 한국의 그 소비자의 어떤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현지화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나가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미나의 어떤 한국적인 이미지를 갖고 우리 시장을 이제 파고드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미나는 한국적이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얘기하면은 된장처럼 구수하고 김치처럼 그 맛깔스러운 그림이 바로 미나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이제 그 매력은 요새 이제 보면은 그 여성들이 참 미나를 많이 그리면서 어떤 미나 붐의 이제 주역이 됐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왜 이 미나를 이렇게 많이 그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미나가 복을 주는 그림이다라고 해서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많이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나 자체가 굉장히 좀 밝고 명랑하고 좀 건강한 그런 이미지인데 거기다가 거기에 담겨 있는 소재들이 뭐 아들을 많이 낳게 해준다. 그게 뭐 좋은 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산. 예전에는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이제 출세를 하게 한다. 또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또 사람들이 소망하는 오래 살게 해준다. 이러한 그 상징, 이런 메시지들이 미나 속에는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면서 거기다가 또 복을 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하는 거죠.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미나가 이제 조선시대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좀 뭐 고리타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가장 모던한 그림이에요. 맞습니다. 가장 현대적인 그렇더라고요. 그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세 부류의 그림이 있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궁중해와 사대부해와 그다음에 미나가 있는데 그 사대부나 궁중해와는 어떤 정해진 틀 어떤 정해진 형식의 그 안에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했지만 미나는 경상도 말로 그냥 쪼대로 그리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규범에 얽매지 않아요. 네. 어떤 틀에 얽매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그리는데 그러한 어떤 자유로운 상상력이 바로 뭐냐면 현대의 어떤 그 그림하고 이게 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나는 조선시대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현대적이다. 네. 그게 이제 세 번째 매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선시대 그게 이제 그 유효기간이 끝난 게 아니라 현대도 계속된다. 이어져오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군요.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네. 점점 더 민화의 매력에 빠지면서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여러 그 소재들을 모든 것이 소재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책거리 그림 저도 보고 너무 충격적일 정도로 감동을 받았는데 그 책거리 그림을 교수님께서 그 예술적 가치에 대해서 국내외에 많이 알리는 노력들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와 관련된 또 강연도 준비를 해주셨죠.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강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책거리는 그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그 거리라는 말이 붙은 건데 거리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먹을거리, 입을거리, 뭐 일거리 하는 것처럼 그 복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또 이제 책거리 중에서 그 책가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책가라는 건 이제 우리가 서가를 말하는데 우리 지금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책장 같은 거를 이제 그린 그림은 우리가 이제 책거리 중에서 책가도라고 합니다. 근데 정물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폴 세잔 아니면 뭐 반고 같이 서양의 이제 뭐 전유물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조선시대에도 책을 주제로 한 아주 놀라운 정물화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책거리입니다. 근데 정물화 가운데서 그 책이라는 이름이 들어있는 거는 바로 책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책거리에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구성의 그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책가도는 굉장히 아주 특이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책으로만 이렇게 가득한 그림인데요. 프랑스의 이제 김해 뮤즈에 있는 그 피에르 깜봉이라는 큐레이터는 이 그림을 보고 한국에 추상하다, 조선시대 이제 추상하다 이제 이렇게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가도의 어떤 구성 원리를 보면 재미난 어떤 특징이 보입니다. 제가 그 반을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두 줄로 해가지고 그 4층으로 쌓은 이런 책이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반복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현대 디자인에서는 그리드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똑같은 그 패턴에 기대서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을 가려보면은 그 나머지 반의 어떤 책의 쌓임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바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그 책가도의 그 책의 쌓임 또는 이제 그릇의 누임이 그냥 단순하게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원리에 의지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조선의 여인이 책가도 앞에 있는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책가도를 보시면은 두 종류의 그 책가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양의 그 원근법식으로 하는 그런 책가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의 전통적인 그런 역원근법으로 하는 이런 책가도가 있습니다. 서양의 그 원근법은 앞은 크지만은 뒤로 갈수록 좁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점으로 표현되는 그 르네상스 원근법이고 또 동양의 원근법은 앞은 작지만 뒤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지는 역원근법입니다. 이거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 방법이 다른 겁니다. 서양의 원근법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고요. 한국의 원근법은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그 원근법이라는 거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통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리 김해동양박물관에 아주 작은 이러한 그 책가도가 있습니다. 원래 키가 작은 책가도는
안에 그 선반을 꾸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77cm밖에 안 되는 이런 책가도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그 역원근법으로서 우리가 그 많은 물건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위에 있는 그 책갑은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여줘서 앞은 작지만 뒤로 넓어진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세 장에는 우리가 장수를 상징하는 그 만년조 2마리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넓은 아마 숲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는 많은 새들이 지저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그 아래에는 심지어는 연못까지 꾸며서 그 연못 안에 청동오리 2마리가 눈일고 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아마 넓은 그 연못에 연꽃이 활짝 펴 있고 또 많은 새들과 많은 꽃들이 만발한 이런 연못을 우리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이 바로 뭐냐면 역원근법의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원근법의 상상력을 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거에 비유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가장 정통적인 방법은 첫 번째는 냉장고의 문을 연다. 두 번째는 코끼리를 넣는다. 세 번째는 냉장고의 문을 닫는다입니다. 그렇지만 교수들은 더 간단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뭐냐면 조교를 시킨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작은 공간 속에서 책과 기물들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책거리는 원래 그 남성의 어떤 공간을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미나로 와서는 여성의 서재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여성이 그 오른손에 이제 책을 들고 그다음에 왼손으로 태국 부채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꽃의 장식이 있는 그 거울이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그 책거리의 공간이 여성의 공간, 여성의 서재라는 걸 암시합니다. 이 책거리도 우리가 여성의 물건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 왼쪽에는 여성의 그 머리를 다듬는 동백 기름을 넣는 그 황유병이 그 서랍에 걸려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아래에는 여성의 그 비단 신발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장면은 그 가구의 그 서랍에 보면 장도의 케이스만, 다시 말하면 장도 갑만 걸려 있습니다. 장도는 빼가지고 그 밑에 있는 수박을 아주 엽기적으로 푹 찔렀습니다. 과연 이것은 뭘 상징할까요? 원래 그 수박은 미나 속에서 위 또는 아래를 잘라서 씨를 내보임으로써 그 다산 또는 그 다남자 아들을 많이 낳기를 기원하는 이런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수박을 그 장도로서 이렇게 푹 찔렀다는 것은 바로 그 다산이라는 상징을 그 부정하는 이런 퍼포먼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 여성의 서재를 꾸미고 있는 이 주인공은 나는 더 이상 씨바지가 아니다. 나는 애 낳는 기계가 아니다. 라는 그 메시지 또는 그런 외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 책거리는 책이 뒤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공부는 뒷전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위에는 여성의 물건인 그 반지꼬리와 그 다음에 가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는 남성의 물건인 남자의 갓신과 그리고 문방구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평상이 있고 평상 위에 이불이 펼쳐져 있고 베개가 있는데 그 베개 위에는 남자와 여자의 옷이 헝클어져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그 왼쪽에는 그 썸씽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에로틱한 책거리입니다. 바로 또 사랑의 책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책거리라는 것이 단순히 책이나 그릇 같은 그 물건을 표현하는 그런 정물화가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 어떤 삶의 뜨거운 그 흔적이 이렇게 깃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재에 용이 날라들고 봉황이 깃들고 사자가 울부짖는 그러한 공간을 갖고 있는 분 계십니까? 미나 책거리에는 그러한 그림을 비일비재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위에는 용이 감싸고 있고 그 주변에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두꺼비가 있습니다. 용과 두꺼비가 더듬이를 내밀어서 서로 KISS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어른들은 그 용 꿈을 꾸고 두꺼비 꿈을 꾸면 아들을 많이 낳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림은 아들을 많이 낳아서 공부를 많이 시켜서 경주대학을 보내라, 서울도 대학을 보내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욕망을 우주적으로 표현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그 하단에는 기린이 있습니다. 기린이라는 것은 상상의 동물이고 또 상서로운 동물입니다. 통치자가 정치를 잘하면 태평세월이라는 것을 하늘에서 보여주는 그 사인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 주변에는 겨울에 그 서리빨 같은 바위가 서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도 서리빨 같은 이런 산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산 위에는 그 UFO가 떠오르고 있는데 그 UFO의 주인공은 바로 책거리입니다. 민화 속에서 공중부양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벨기에가 자랑하는 현대 추상화가 그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보면은 그 성체가 공중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상력은 민화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지금 그 간단히 몇 장면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이 책거리 그림에는 그런 놀라운 그 상상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40년 이태준이 그 무서록에서 쓴 책이란 글 중에 한 기절로 제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책은 한껏 아름다워라. 교수님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책거리 그림을 보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민화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해주셨지만 저도 그 느낌이 조선시대 그림인데 왜 이렇게 현대적인 네. 느낌을 주지? 라는 모순적인 또 감정을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대를 거스르고 시대를 관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책거리 그림의 해외 전시도 많이 기획을 하셨죠.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제 그 책거리 그림을 처음 이제 그 전시한 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미국의 이제 가장 최대 박물관이죠. 메트로폴리탄? 미국에 있는 그 메트로폴리탄 네. 미술관에서 2008년에 책거리라는 주제로 전시를 한 거예요. 거기서 직접 기획을 네, 책거리라는 했어요? 이제 제목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게 이제 충격을 받았죠. 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책거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전공자 몇 사람 네. 빼놓고는. 그런 단어도 안 쓰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런 단어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예. 이제 전혀 쓰지 않는 그냥 건데. 병풍이라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그 전시를 보면서 그때 이제 큐레이터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책거리를 기획을 하게 됐냐 그러게요. 했더니 이제 그분 얘기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나라 그 옛날 그림인데 이렇게 현대적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직선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 직선의 어떤 구성 자체가 굉장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현대적으로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사람이 얘기한 그 책거리의 매력이 뭐냐면 어떤 그 동양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것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점에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책거리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 이제 아이디어를 넣고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2013년에 경기도 박물관에서 제가 이제 제의를 해가지고 책거리 특별전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문자도 책거리전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외무부의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 순회전을 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2016년에서 네. 이제 2017년 그 사이 1년 좀 넘게 네. 그래서 이제 뉴욕에 있는
그 찰스 왕 센터에서 이제 첫 번째 네.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거의 한 가운데쯤에 있는 거기가 이제 캔자스라는 곳인데 거기 그 스펜서 뮤지엄, 스펜서 미술관, 그리고 이제 아마 미국의 아마 5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데 아주 세계적인 박물관입니다. 클리블랜드 미술관. 그래서 이제 세 군데 전시를 했는데 클리블랜드 미술관에서는 거의 뭐 사실은 대박이 났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온갖 매스컴에서 다 다뤄주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미국의 3대 일간지에는 예. 전면에 났습니다. 어머나. 전면에서. 전면에? 네, 전면. 그러니까 광고 빼놓고는 와. 전면에 이렇게 난 일이 있고. 월스트리트저널 혹시 아는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모르죠. 근데 아마 이제 이따가 알아서 취재를 네. 온 거. 오. 이게 워낙 이제 그 큰 박물관이니까 그러게요. 이런 어떤 이제 메이저급의 매스컴에서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올해 네. 올해 들어서 제가 또 이제 그 유럽에 이제 책거리전 순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월 달에는 이제 그 프랑스 낭뜨에서 그 한국의 봄 축제를 합니다. 유럽에서 네네. 가장 큰 축제인데 거기에 이제 메인 전시로 지금 책거리전을 하고 있고 메인 전시로. 메인 전시죠. 와.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부터 네. 9월까지는 그 파리에 있는 이제 프랑스 문화원. 최근에 아주 프랑스 문화를 아주 멋있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세웠는데 하여튼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에는 예. 그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가지고 마드리드에 있는 그 스페인 한국문화원에서 예. 이제 또 올 말까지 이렇게 네. 전시를 해서 내년 초에 이제 돌아오는 이제 이런 일정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에 간 거는 이제 조선시대의 그 오리지널 책거리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유럽에 전시하고 있는 거는 그 한국의 이제 현대 그 민화 작가들이 그린 어떤 거는 이제 우리나라 전통의 책거리를 그대로 모사한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그 창작한 것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현대의 그 한국 민화 작가들의 솜씨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군요. 저는 해외 전시 뭐 한두 군데인 줄 알았는데 듣는데 계속 끝이 안 나서 와 네. 정말 대단하다 싶은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민화라는 게 사실은 그 나라마다 다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닌데 왜 하필 또 우리나라의 민화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걸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우리가 동아시아 네. 그런 국한에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이렇게 민화를 보면 판화로 찍어요. 아, 판화로 찍는 이유는 뭐냐면 예. 그거를 이제 그 다량으로 제작하니까 네네. 이게 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거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판화로 찍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고집스럽게 이제 판화로 찍은 경우도 일부 있지만은 다 붓으로 그렸어요. 붓으로 그리다 보니까 이거는 이게 상상의 여지가 더 많은 거예요. 판화는 그렇죠. 한번 딱 정해지면 그냥 네, 그게 다 이제 똑같은 똑같이 그림인데.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오지만 우리는 또 이제 이렇게 그린 걸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그때 기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제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또 흥이 많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좀 자유로운 기질이 있어요. 의외로 그 민화를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민화를 책을 쓴 게 있어요. 그 무명하가들의 반란. 네. 근데 거기 첫 마디가 뭐냐면은 민화는 자유다. 야, 한마디로 정리가 딱 되네요. 야. 근데 또 요즘 보니까 BTS가 또 우리 민화를 알리는데 한 몫을 했더라고요. 그 얘기 제가 강의에서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네. 예, 어떤 부분이었죠? 야, 이게 BTS가 이게 대단하구나. 그때 방송에서 제가 이제 BTS를 언급한 거 자체가 네. 연관 검색어에 걸려가지고 아. 거기에서 이제 그 BTS를 예. 누르면은 이제 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BTS가 굉장히 고마워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그런 이제 노래 속의 배경 속에서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를 소개하려고 이제 애를 쓰는 맞습니다.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그 빌보드라는 네네. 그런 이제 음악 잡지에 있는데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미나 모란도를 배경으로 해서 한 사람씩 다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랬군요. 이런 것도 예. 미나를 우리가 널리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 네. 그 언급하셨던 뮤직비디오 저 어떤 건지 알 것 같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BTS가 한복 입고 나오는 장면도 있고 막 호랑이 호랑이가 막 나오고 나오고 그러죠. 그 민화 그림 같은 거 뒤에 배경으로 그 뭐죠? 북청 사자놀이인가요? 그것도 중간에 나오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멋지고요. 그리고 저 교수님께서 외국 대학에서 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민화 관련 강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강의도 좀 더 많이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한류 붐이 일어나면서 네. 그 외국에서 이제 미나 강의 요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프린스턴 네네. 대학은 뭐 세계 뭐 세계적인 1위, 명문대니까. 그렇죠, 명문대학인데 거기에서 이제 미나 강의 요청이 왔어요. 와.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그 동부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갑자기 한국어과가 막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 갔을 때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6명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도 한 180명 정도 이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만 가르칠 수는 없고 자기네들이 이제 한국 문화를 가르쳐야 되고 가장 한국적인 그림은 또 미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미나 강의를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야, 그 세계적인 명문대 프린스턴에서까지 우리 민화에 대한 강의를 교수님의 목소리로 듣고 자랑스럽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을 모셨군요. 네. 이제 세계적인 민화 전도사로서 또 민화 전문가로서 앞으로도 여러 계획들을 갖고 계시겠죠. 어떤 것들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목표로 삼는 거는 이제 미나를 세계로 그리고 또 이제 미나를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게끔 하는 이제 대중화 이제 두 개를 목표를 갖고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또 전시를 기획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강의하고 뭐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한국 민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민화학교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네. 뭐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또 뭐 터키에 있는 사람이나 네. 뭐 유럽에 있는 사람이나 다 이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나의 어떤 실기 또 미나의 이론을 배워서 미나를 좀 이렇게 널리 이렇게 알리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그 미나의 세계화, 미나의 대중화 그걸 위해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이제 학자입니다. 예. 네. 뭐 지금 이미 K아트의 위상이 이만큼 올라와 있지만 앞으로도 이 흐름들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 우리 국민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맨 앞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또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의 민화, 우리 그림들이 곳곳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오늘 좋은 시간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